한때 에버랜드보다 많은 사람이 찾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넓은 통로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012년 소래포구를 찾은 사람은 무려 845만 명. 같은 해 에버랜드를 찾은 사람보다도 많았습니다. 수도권 최대의 어시장,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면 안 살 거면 가라는 말이 돌아오는 곳.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안 간다. 흔히들 바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고 먼저 떠나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레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845만 명이 찾던 시장이 어쩌다 텅 비게 됐는지, 그리고 당신이 여행지에서 호구가 되는 그 구조가 무엇인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삶에 닿는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방금 84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같은 해 에버랜드 방문객이 666만 명, 롯데월드가 506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놀이공원 두 곳을 합쳐도 이 작은 어시장 한 곳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845만 명. 놀이기구를 타러 간 게 아닙니다. 생선을 사러, 회 한 접시를 먹으러 그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비싼 입장료를 내고 줄을 서는 놀이공원보다 생선 한 마리 사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어시장이었습니다. 뿌리도 깊습니다. 1930년대에는 협계열차가 소금을 실어 나르던 작은 포구였습니다. 그러다 2974년 인천 내항이 준공되면서 밀려난 작은 어선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수도권을 대표하는 항구가 됐습니다. 게다가 전철로 닿습니다. 바다가 멀게만 느껴지던 서울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바다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서 펄떡이는 생선을 직접 고르고 그 자리에서 회를 떴습니다. 바다 없는 서울 사람들의 횟집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봄이면 꽃게, 가을이면 대하를 찾아 온 가족이 나들이를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회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가지입니다. 안 살 거면 가라. 안 살 거면서 왜 물어보냐. 가격 한번 물었다가 무안만 당하고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끝없이 쏟아집니다. 한번 다녀온 사람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한때 에버랜드보다 사람이 많던 그곳이 이제는 바가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넓은 통로에는 손님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날도 흔합니다. 정부가 추천하는 관광지 목록에서도 조용히 빠졌습니다. 한 해 845만 명이 찾던 시장이 정부조차 등을 돌린 곳이 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단순히 비싸서일까요? 그렇다면 왜 다른 시장은 멀쩡한데 유독 이곳만 무너졌을까요? 바가지 하나로 845만 명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845만 명의 발길을 끊어놓았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겪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소래포구에서 손님이 당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저울입니다. 수산물은 무게로 값을 매깁니다. 그 무게를 재는 저울이 정직하지 않다면 손님은 시작부터 속는 겁니다. 2024년 인천 남동구가 봄부터 매주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게를 속이는 접시형 저울 61개가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저울. 게나 새우를 담는 비닐봉지에 미리 물을 채워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 손님은 그 무게를 직접 보지도 못합니다. 상인이 부르는 숫자를 그냥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건 생선이 아니라 봉지에 담긴 물값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양 부풀리기입니다. 겉보기엔 크고 튼실한 대게, 그런데 막상 쪄서 까보면 살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를 물게라고 부릅니다.
속이 텅 빈 게를 살이 꽉 찬 정상 대게값으로 파는 겁니다. 2026년 1월 한 방송이 이 현장을 추적했습니다. 살 없는 물게를 멀쩡한 대게처럼 판매하고 무게는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정황이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손님은 크기만 봅니다. 속은 상인만 압니다. 이 차이를 악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산지 둔갑입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양식을 자연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수법입니다. 같은 2024년 단속에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이 17곳 적발됐습니다. 이날 적발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이어진 점검에서 나온 행정처분만 150건에 달했습니다. 저울, 양, 원산지, 손님이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세 가지 빈틈을 정확히 노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피하려고 손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사기 전에 가격을 물어보는 것. 그런데 가격을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안 살 거면 가라. 안 살 거면서 왜 물어보냐. 물건을 사려는 손님에게 묻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가격을 물었다가 무안만 당하고 돌아선 기억. 이유는 간단합니다. 값을 알면 안 산다는 걸 파는 쪽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값은 도대체 얼마였을까요? 2024년 한 영상에 찍힌 가격입니다. 대게 2마리에 37만 8천 원, 킹크랩 1마리에 54만 원.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격표에는 1kg에 4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손님에게 부른 값은 5만 원이었습니다. 무게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54만 원, 내 식구가 한 달 동안 먹을 식비에 맞먹는 돈입니다. 개 한 마리 사러 갔다가 한 달 장바구니를 통째로 비우고 오는 셈입니다. 바닷바람 쐬며 회 한 접시 먹자고 들른 가족 나들이가 이런 청구서로 끝난다면 어떨까요? 한 번 대인 손님은 두 번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 모두에게 전합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단속하면 되잖아. 그런데 단속을 해도 상인들이 손님 앞에 큰절을 해도 소래포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절, 표현 그대로입니다. 2023년 여름 소래포구 상인들이 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객 신뢰 자정대회였습니다. 호객도, 섞어팔기도, 무게 속이기도 다 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날 머리 숙인 상인들의 사진은 여러 언론에 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노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미리 적어두는 가격 표시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오명을 싣겠다며 1억 원어치 광어회를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까지 열었습니다. 돈을 써가며 마음을 돌리려 한 겁니다. 그런데 반년이었습니다. 큰절을 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리 없는 꽃게가 다시 등장하고 저울은 또 손님을 속였습니다. 무릎까지 꿇었던 약속이 한 철도 못 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사과하고 재발하고 또 사과하고 또 재발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반복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절대 안 변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상인 몇 명의 문제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소래포구에 새로 들어온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새우를 정상가에, 그러니까 다른 국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손님 입장에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파느냐는 위협이었습니다. 기존 상인이 가격을 맞추라며 협박했고 거절하자 흉기까지 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속인 상인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판 상인이 공격받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양심껏 장사하는 사람이 도리어 위협받는 시장. 이건 상인 한두 명의 인성 문제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행정처분이 150건 나왔습니다. 매주 점검을 나갔습니다. 가을 축제 때는 사흘 동안 49만 명이 다시 몰리기도 했습니다. 축제장에선 가격과 무게를 미리 공개하는 착한 가격까지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평상시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떠난 마음은 며칠짜리 이벤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바가지 근절이 지역 정치권의 공약으로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사과해도, 단속해도, 정치가 나서도 왜 안 변할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상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정직하게 팔던 상인이 오히려 공격받는다. 바로 여기에 이 모든 미스터리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았던 단서들을 한자리에 놓아보겠습니다. 물을 채운 저울, 살이 텅 빈 개, 안 살 거면 가라는 막말, 큰절하고도 반년 만에 재발, 그리고 정직한 상인을 향한 위협까지. 이걸 따로따로 보면 그저 나쁜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들을 하나로 꿰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소래포구는 상인 몇 명이 나빠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경제학에는 이 구조를 가리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레몬 마켓입니다. 레몬은 미국에서 겉만 멀쩡하고 속은 고장난 중고차를 부르는 말입니다. 중고차를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는 사람은 그 차가 사고가 났는지, 엔진이 멀쩡한지 전부 압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겉만 봐서는 좋은 차인지 불량 차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속을까봐 좋은 차에도 낮은 값밖에 부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진짜 좋은 차를 가진 주인은 제값을 못 받으니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불량차뿐입니다. 좋은 물건이 나쁜 물건한테 밀려나는 겁니다. 1970년 경제학자 조지 에컬로프는 이 현상을 논문으로 정리했고 훗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파는 사람은 다 아는데 사는 사람은 깜깜이인 상태. 이 한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어떤 시장이든 서서히 썩어갑니다. 이제 이 안경을 끼고 소래포구를 다시 보겠습니다. 손님은 생선 시세를 모릅니다. 대게 한 마리가 얼마가 정상인지, 살이 꽉 찼는지, 텅 비었는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손님은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뜨내기입니다. 다시 올 사람이 아닙니다. 자, 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안 올 손님이고 손님은 시세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왔을 때 최대한 남기는 게 이득입니다. 물을 채우고 무게를 부풀리고 비싸게 부르는 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직하게 제값만 받는 상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옆 가게는 속여서 2배를 남기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게 팔아 절반만 법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버틸까요? 정직한 상인이 먼저 무너집니다. 손님 눈에는 어차피 다 똑같은 좌판으로 보이니 정직함이 보상받지 못합니다. 결국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다 시장을 떠나고 속이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시장 전체가 레몬으로, 불량품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경제학은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 나쁜 놈이 착한 놈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사건, 정상가로 팔던 신규 상인이 오히려 위협받았다는 그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싸게 정직하게 파는데 왜 공격을 받느냐고요. 그런데 레몬마켓의 눈으로 보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정직한 가격은 속이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가 진실을 보여주는 순간 나머지의 거짓이 드러나니까요. 이 사건은 일탈이 아니라 레몬마켓이 살아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등을 돌리는데 상인들은 왜 끝까지 방식을 안 바꿀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인들도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어시장 한 자리를 얻는 데는 자릿세와 벌리금이 들어갑니다. 이미 수천만 원을 부어넣은 상인에게 그 돈은 가게를 접는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써버려 못 빼는 돈, 경제학은 이걸 매몰 비용이라 부릅니다. 게다가 상인 상당수가 고령입니다. 다른 일로 옮겨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발은 묶였고 손님은 줄어드니 남은 손님한테서라도 한 철에 최대한 뽑아내려는 한철 장사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지고 손님은 더 빨리 떠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이제 왜 단속이 답이 아니었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단속은 저울 하나, 가게 하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게 이득인 구조 자체는 손대지 못합니다. 큰 절을 해도 150건을 적발해도 반년 만에 똑같아졌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도 뿌리를 안 캐면 다시 자라듯 구조가 그대로면 속임수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의 진짜 범인은 어느 못된 상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직이 손해가 되고 거짓이 이득이 되도록 만든 그 시장의 구조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무거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정직이 손해보는 시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몬마켓은 소래포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다음 여행지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텅 빈 통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때 한 해 845만 명이 찾던 시장입니다. 에버랜드보다 많은 사람이 생선을 사러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 300만 명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절반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일 낮 어시장에 들어서면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부르는 목소리는 여전한데 그 앞을 지나는 발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추천하는 관광지 목록에서도 이름이 빠졌습니다. 나라조차 더는 권하지 않는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 낙인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 속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 당한 바가지가 블로그에 남고 유튜브에 남고 지도에 별점에 남습니다. 검색창에 시장 이름만 쳐도 바가지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한 번 새겨진 낙인이 검색창에 그대로 박제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신뢰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래포구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작은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옛날 과자 한 봉지를 시세에 서너 배 값에 팔다가 전국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유명 시장도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시장 안에서 정직하게 장사하던 상인들이 바가지로 시장 전체 이름을 더럽힌 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을 정도입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속이는 몇이 정직한 다수를 끌어내리는 바로 그 구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같은 어시장인데도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꼽힙니다. 차이는 단 하나, 신뢰를 지켰다는 겁니다. 가격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는 사람은 다 알고 사는 사람은 깜깜한 상황. 그 정보의 차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낯선 관광지에서, 들뜬 축제 현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온라인 거래에서 우리는 누구나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구가 되지 않는 안목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표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적힌 값과 부르는 값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따져야 합니다. 묻기만 해도 무안을 주는 곳이라면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둘째, 사기 전에 시세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요즘은 휴대폰으로 몇 초면 평균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을 쥐고 있으면 상대는 함부로 부풀리지 못합니다. 셋째, 즉석에서 흥정하는 곳보다 값이 정해진 정찰제 가게를 고르십시오. 흥정이 사라지면 속일 틈도 사라집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지갑은 한결 단단해집니다. 소래포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직이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속이는 사람이 이득을 보고 정직한 사람이 떠나는 곳에 결국 손님도 남지 않습니다. 이건 생선가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가 오가는 모든 곳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최악의 바가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지갑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울릉도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바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섬에 들어온 돈이 섬에 남지 않고 통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 46만 명이 3년 만에 34만 명으로 12만 명이 증발했습니다. 인구는 8,700명, 9,000명 선마저 무너졌죠. 다들 17만 원짜리 마른 오징어, 5만 원짜리 택시 같은 바가지 탓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가지를 다 잡으면 울릉도가 살아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섬에서 쓴 돈이 정작 섬에는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그 돈이 어디로 빨려나가는지 숫자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울릉도는 표를 구하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배편은 매진이었고 숙소는 몇 달 전부터 동났습니다. 2022년 이 작은 섬을 찾은 관광객은 4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9,000명이 채 안 되는 섬에 정주 인구의 50배가 넘는 사람이 한 해 동안 밀려들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이 넘쳤고 부둣가엔 캐리어 끄는 소리가 끊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풍요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풍요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2년 46만 명이던 관광객은 2023년 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24년엔 38만 명, 2025년엔 34만 7천 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단 3년 사이 12만 명이 증발한 겁니다. 2025년 상반기만 놓고 보면 16만 9천 명,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5%가 빠졌습니다. 한때 표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섬이 이제는 빈자리를 걱정합니다. 더 무거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섬에 사는 사람의 수입니다. 1974년 울릉도 인구는 약 2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 9,900명대로 떨어지며 만명선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인구는 8,757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50년 만에 10명 중 7명이 사라진 겁니다. 관광객이 정점을 찍던 바로 그 호황기에도 섬을 떠나는 주민들의 발길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광객은 주민의 50배가 넘게 몰려듭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섬에 머무는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약 5.5배에 달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나 몰리는데 정작 그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짐을 싸서 떠납니다. 들어오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경제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돌고 돈이 도는 곳에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이 공식이 통째로 깨졌습니다. 사람은 역대급으로 몰리는데 주민은 사라지는 기형적인 섬이 된 겁니다. 호황의 한복판에서 섬은 조용히 비어갔습니다. 관광객은 넘쳐나는데 주민은 왜 짐을 쌀까요? 바로 이 모순 속에 울릉도 몰락의 첫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지목합니다. 바로 바가지입니다. 바가지입니다. 발단은 한 유튜버의 영상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직접 겪은 일을 카메라에 담아 올리자 잠잠하던 불씨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같은 경험을 토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증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마른 오징어였습니다. 10마리에 17만 원. 같은 오징어가 온라인에서는 2만 7천 원 선이었습니다. 6배가 넘는 값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마리수가 아니라 무게와 크기로 따져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선 손님이 그 오징어의 무게와 크기를 일일이 가늠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다음은 식탁이었습니다. 삼겹살 한 접시 120g에 15,000원. 그런데 접시에 오른 고기는 절반 넘게 비계였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야 할 살코기 대신 기름덩어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이 퍼지자 공분은 더 커졌고 결국 그 식당은 식통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길 위였습니다. 18km, 35분 거리, 적정 요금은 23,000원입니다. 그런데 한 택시는 길을 거꾸로 돌아 5만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2배가 넘는 값입니다. 승객이 따지자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이게 섬에서 제일 싸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노의 공식이 보입니다. 내가 치른 비용과 돌려받은 퉁제 사이의 낙차, 그리고 그 위에 얹히는 가해자의 뻔뻔한 한마디입니다. 17만 원을 내고 손에 준 건 시세 2만 원대의 오징어였고 15,000원을 내고 받은 건 기름덩어리였습니다. 5만 원을 내고도 돌아온 말은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화가 난 건 단지 비싸서가 아닙니다. 그 값에 걸맞은 대접을 끝내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다 합쳐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2박 3일에 1인당 100만 원. 같은 돈이면 왕복 항공편을 포함해 중국 대련을 3번 다녀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누리꾼은 댓글에 짧게 적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동남아를 간다고요? 이 한 줄에 수많은 사람이 공감을 눌렀습니다. 물론 섬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배로 실어 날라야 하니 신선식품은 육지보다 30에서 50% 비쌉니다. 물류비가 가격에 얹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비싼 가격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끝내 느끼지 못했다는 것. 한 번 오고 마는 손님을 그저 스쳐가는 호구로 여기는 태도. 그 배신감이 분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바가지를 전부 잡으면 울릉도가 살아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화려한 관광지 골목으로 들어가 보시죠. 부두 앞에는 깔끔한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옆엔 통유리로 된 대형 카페가 손님을 부릅니다. 골목 안쪽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새 풀빌라가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엔 섬이 푸녀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카페에서 쓴 커피값은 어디로 갈까요? 그 편의점 매출은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갈까요? 답은 섬이 아닙니다. 육지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결제한 돈은 그 자리에 남지 않습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이 본사가 있는 서울과 경기로 실시간 빠져나갑니다. 풀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건 섬 밖에서 들어온 자본입니다. 숙박비가 쌓일수록 돈은 외지 주인의 계좌로 흘러갑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리키지, 소득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그림은 단순합니다. 섬에 거대한 빨대가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이 돈을 쓸수록 그 빨대는 돈을 육지로 빨아올립니다. 섬에는 빈 컵만 남습니다. 내가 섬에서 쓴 돈이 섬을 돕는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돈이 빨대를 타고 육지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컷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들어오는 관광객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섬은 점점 더 야위어가는 그림 말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가속장치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바로 공항 호재입니다. 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퍼지자 섬 밖의 자본이 땅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외지인 손으로 넘어가는 토지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바뀌면 다음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따라오릅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섬에서 장사하던 주민에게 돌아옵니다.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평생 살던 주민이 치솟은 임대료에 밀려 자리를 비웁니다. 그 빈자리는 다시 외지 자본이 채웁니다. 임대료가 오르니 물건값도 따라오릅니다. 우리가 욕하던 그 비싼 물가의 뿌리가 사실 여기에 닿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공항의 역설입니다. 섬을 살리겠다고 만든 호재가 정작 섬에 살던 사람을 밀어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겠다고 대문을 으리으리하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번듯한 대문으로 들어온 자본이 집주인을 안방에서 밀어냅니다. 주인은 거실 한 구석으로, 결국 마당 밖으로 내몰립니다. 그렇게 주민은 자기 고향에서 더는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외지인이 세운 건물에 종업원으로 전락합니다. 내 땅에서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의 가게에서 시급을 받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의 분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만 원짜리 마른 오징어, 5만 원을 넘긴 택시. 우리는 그 바가지에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가지는 증상일 뿐입니다. 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가지를 다 잡아도 돈이 섬에 남지 않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섬은 계속 비어갑니다.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먹인다고 병이 낫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관광객은 넘치는데 주민은 떠나는 그 이상한 모순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몰려도 돈이 남지 않으니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섬을 먹여 살리던 바다와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마저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진짜 주인공은 오징어였습니다. 항구마다 오징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한 해 어획량이 1만 톤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16년 986톤, 2017년 981톤, 전성기의 10분의 1로 주저앉았습니다. 풍요롭던 바다가 25년 만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동해 한복판에 있습니다. 2004년 북한과 중국이 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뒤로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해로 내려오던 오징어떼를 길목에서 통째로 걷어갔습니다. 그 양이 한 해 10만 톤이 넘습니다. 울릉도 한 해 어획량의 10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울릉도 어민의 그물에는 닿기도 전에 사라진 겁니다. 바다가 비자섬의 경제도 따라 무너졌습니다. 잡을 게 없으니 배가 멈춤입니다. 배가 멈추니 그물 만드는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어구를 고치던 수리소도, 오징어를 말리던 가공장도, 그 사람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가게까지 줄줄이 쓰러집니다. 오징어는 울릉도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이 지금 멈춰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수온이 바뀌며 어장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온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다만 그 변동이 워낙 커서 회복이라 단정하긴 이릅니다. 문제는 바다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사실상 한 곳뿐입니다. 보건의료원 하나가 섬 전체의 건강을 떠받칩니다. 산부인과가 없어 아이를 낳으려면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신장투석을 받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파도를 헤치고 배에 오릅니다. 날씨가 나빠 배가 끊기면 치료조차 미뤄집니다. 몸이 아픈 사람일수록 섬에 살기가 더 힘든 구조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가 불안하니 젊은 부부가 정착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줄어드니 학교는 하나둘 통폐합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8,792억 원이 들어가는 공항 예산에는 이런 몫이 담겨 있을까요? 응급의료를 키우고 전문의를 늘릴 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치료제 대신 명품 옷을 입혀놓고 멋있어졌다며 박수를 치는 꼴입니다. 정작 필요한 건 옷이 아니라 약인데 말입니다. 한 주민의 말이 오래 남습니다. 옆집 친구는 지난달 무트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한 방에 해결한다는 카드가 있습니다. 정부가 8,792억 원을 쏟아붓는 울릉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희망이 아니라 묘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공항만 생기면 다 해결된다. 누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서울에서 단 1시간, 하늘길이 열리면 관광객이 밀려오고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온다. 정부가 그린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먼저 공사 규모를 보시죠. 산을 약 900만 세제곱미터 깎아냅니다. 그 흙으로 바다를 약 800만 세제곱미터 메웁니다. 섬의 지형 자체를 뜯어고치는 초대형 토목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792억 원,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공정률은 2026년 3월 기준 약 76%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항도 늦어졌습니다. 당초 2026년이었던 목표가 2028년 상반기로 2년이나 밀렸습니다. 문제는 돈도 시간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떠받치는 근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50년 한 해에 107만 8천 명이 이 공항을 이용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그 100만 관광객 시대라는 약속의 정체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전망을 뜯어봤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수요는 약 55만 명, 정부가 내건 숫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수요를 부풀렸다고 공식 지적했습니다. 107만 명의 약속, 실제는 55만 명. 근거는 더 빈약합니다. 이 사업의 경제성을 따진 분석은 13년 전 201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강산이 한번 변할 시간 동안 섬의 현실은 무너졌는데 사업의 성적표는 13년 전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활주로 안전부역마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수요를 다시 계산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가 바뀐다면 개항은 또 한 번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됩니다. 9천억 원을 들인 이 공항은 무엇이 될까요? 손님 없는 활주로 9천억 원짜리 묘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길보다 먼저 끊긴 건 백길이었습니다. 후포와 울릉을 잇던 여객선은 3년간 누적 적자가 약 200억 원에 달했고 결국 2025년 8월 운항을 멈췄습니다. 포항과 울릉을 잇던 또 다른 배는 2025년 4월 엔진이 고장나 1년간 멈췄다가 2026년 4월에야 돌아옵니다. 여기서 인과를 뒤집어 보십시오. 배가 끊겨 관광객이 준 게 아닙니다. 관광객이 줄어 배가 끊긴 겁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니 배가 멈추고 배가 멈추니 더 오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 위에 공항을 얻는 셈입니다. 물론 되살리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울릉군은 2026년부터 여객선 운임을 70%까지 지원하고 경북도는 배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백길을 다시 잇겠다는 안간힘입니다. 하지만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면 빈 활주로만 남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을 날아온 사람이 그 섬에서 또 17만 원짜리 오징어와 5만 원짜리 택시를 만난다면 누가 다시 가겠습니까? 화려한 공항을 지어도 손님을 맞을 섬이 비어 있다면 그곳은 유령공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울릉도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섬을 비우는 3개의 빨대를 봤습니다. 바가지는 증상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섬에서 번 돈이 섬에 남지 않고 외지 자본의 통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둘째, 바다와 일자리, 병원과 학교까지 사람이 살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붕괴입니다. 셋째,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며 수요를 부풀려 세운 거대한 전시성 개발입니다. 이 3개의 빨대가 동시에 섬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패턴이 울릉도에서 멈출까요? 사람이 떠난 강원도 산골에서, 배가 끊긴 전라도 어촌에서, 공장이 빠져나간 경기도 외곽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없는 개발은 결국 자본의 배만 불리는 화려한 장례식입니다.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올라가는데 정작 그 안에 살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1조 원에 가까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행지에서 지갑을 열 때 잠깐만 떠올려 주십시오. 내가 쓴 이 돈이 그 지역에 남는지 아니면 어딘가로 빠져나가는지를 말입니다.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지역을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건물이 화려해진다고 마을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남아야 마을이 삽니다. 결국 답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녀온 국내 관광지는 어땠나요? 울릉공항,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깊은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